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체 증상 완화 간호 중에서 비뇨기계 증상과 기타 전신 증상, 그다음에 응급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뇨장애는 비뇨기계 증상 중에서도 배뇨장애는 말기 환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배뇨장애 자체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변의 배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뇨 문제로 인해서 밤에 화장실에 계속 드나들게 되고 또 다인실의 경우에는 다른 환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완화시켜야 할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종이 얼마 임박이 남지 않은 환자 같으면은, 도뇨관은 인공 도뇨를 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잘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배뇨 장애로 인해서 이제 욕창과 같은 그런 피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배뇨 장애는 배뇨 곤란이라고도 하고요. 배뇨 시에 또 통증이 있거나 어떤 불편한 상태, 주로 요실금이라든지 요로폐쇄, 그다음에 요정체, 야간요, 지연요, 절박요 등이 있겠죠. 빈뇨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 배뇨 횟수가 이제 9회 이상인 경우를 말하죠. 정상의 경우는 하루에 5, 6회 정도입니다. 요실금은 불수의적으로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배출하는 상태이고요. 또 요실금은 급성 요실금과 긴장성 만성 요실금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요정체라는 것은 이제 배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이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고 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급성 요정체나 만성 요정체로 또 잔뇨가 200ml 이상 남아있는 상태는 만성 요정체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야간뇨는 밤에 수면 중에 이제 일어나서 배뇨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지연뇨라는 것은 화장실에 이제 가서 배뇨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참 동안 기다려야지 배뇨가 시작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세뇨는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단절성 배뇨란 배뇨 중에 자꾸 한 번에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고요. 요적하는 배뇨 후 이제 끝에 방울방울 소변이 떨어지는 현상, 절박뇨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참기 어려워서 금방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절박뇨입니다. 그래서 빈뇨는 하루에 정상적인 횟수가 5, 6회를 넘어선 하루에 배뇨 횟수가 9회 이상일 때를 빈뇨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빈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소변량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방광 용적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감소됐을 때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빈뇨의 원인은 다뇨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뇨증은 또 왜 생기냐? 그래서 과다하게 수분을 섭취했거나 또 이뇨제를 복용할 때, 아니면 당뇨가 있을 때, 아니면 요붕증이 있을 때, 고칼슘 혈증이 있을 때 다뇨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요도염, 그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스텐트나 결석 같은 것들이 요로나 요관에 생겨서 그런 이물질이 느껴져서 염증이 발생됐을 때 빈뇨가 또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 용적이 감소됐을 때, 그리고 배뇨근이 과하게 활동하거나 혹은 배뇨근 자체가 불안정할 때도 빈뇨가 생기겠고요. 또는 요도 협착이나 전립선 비대증, 아주 심한 변비에 의해서
하부 요로가 폐색됐을 때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은 그래서 급성 선망이나 어떤 활동 제한, 또 분변이 왜곡됐거나 약물이나 감염 등에 의한 급성 요실금이 있겠고요. 또 요도 수술이나 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부 회음부 수술, 골반 수술, 그런 척추 아래 신경화적 병변 등의 원인이 되는 만성 요실금이 있겠고요. 요 정체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나 방광암, 분변 왜곡으로 인한 물리적인 방광 폐색이 있겠습니다. 요로 폐쇄의 원인으로는 이제 상부 요로 폐쇄인지 하부 요로 폐쇄인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되겠는데요. 상부 요로는 종양이 침범해서 압박을 받거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협착됐거나 어떤 결석이 생겼거나 혈액 응고 덩어리가 뭔가 이렇게 막아져서 폐쇄가 된 거고요. 하부 요로에도 이제 종양의 침범은 있을 수 있고 하부 쪽이라서 전립선 비대라든지 그다음에 결석 혈액 응고 덩어리는 비슷하고요. 또 감염이 있을 때, 또 요도가 협착됐을 때, 또 약물의 항콜린성 작용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신경성일 때 하부 요로 폐쇄가 있겠고요.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 관리를 위해서 그 몰핀을 경막 외 투여를 하는 경우에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방광 기능 장애를 흔하게 일으키는 약재로는 할로페리놀이나 항히스타민 제제, 항우울제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가 틀려지는데요. 주로 이제 긴장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자면, 긴장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약물보다는 규칙적인 그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괄약근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배뇨근의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좋겠고요. 절박성 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도뇨관을 사용하기 전에 약물 사용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되고요. 약물로는 엔세이드나 항콜린 작용제, 사망계 항우울제나 페노티아진이나 국소마취제 등이 있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안정성, 그런 배뇨근이 과다하게 반응하거나 그런 그 척수나 어떤 그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손상에 대한 그런 불안, 선골신경 손상에 의한 불안에 의한 생긴 불안정성이 많기 때문에 약물 사용을 고려를 할 때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콜린성 작용으로 이렇게 진경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뇨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고, 또 규칙적으로 하루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소변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취침 전에는 이제 수분을 좀 제한해서 야간류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낙상 예방은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시트는 있다면 즉시 교체하도록 해주고요. 피부 청결 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뇨장애 환자를 간호를 할 때는 어떤 발열이 있다거나 또 소변이 갑자기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소변색이 탁하거나 또 색깔이 이렇게 불그스름하다거나 너무 샛노라거나 색깔의 변화가 느껴질 때, 그 다음에 혈뇨가 있을 때, 또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할 경우에 알리도록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도 관찰을 잘 해야 되겠고요. 요실금일 경우야 요로폐쇄, 요 정체일 경우에 간호가 미세하게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요실금일 경우에는
배뇨 훈련을 좀 계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 배뇨를 격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회음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끔 하고요. 케겔 운동 같은 것을 하게끔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기저귀나 그런 콘돔형 배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공 유치 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겠고요. 요로 폐쇄의 경우에는 요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있겠고요. 또 그 자체로서 감염의 원인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요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그 염증이 위로 올라가서 신장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요로가 폐쇄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부 요로 폐쇄는 단순 도뇨를 해줌으로써 그 단순 도뇨 자체로 그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상부 요로는 침습적 수술 방법으로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환자의 그 남은 생존 기간이랑 상태에 따라서 그 고려를 해서 그런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요 정체는 요가 정체됐다 그러면 초기에는 스스로 배뇨를 하도록 둬야 되겠고요. 스스로 배뇨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따뜻한 변기고 자위를 취해서 또 수돗물 이렇게 물소리를 들려주면 또 요의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회음부를 좀 자극을 해주고 또 필요시에는 정체도뇨관을 삽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약물 때문에 그렇다면 약물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겠고 또 그 분변 매복으로 인한 요 정체라면 사정 후에 매복된 분변을 제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마추리아 혈류는 소변 내에 혈액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정상적인 그 사람에게서는 소변 내에 혈액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와파린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출혈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혈류의 범위는 요 분석, 현미경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현미경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마이크로적인 출혈부터 혈계나 혈전을 형성해서 육안으로까지 그 혈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출혈까지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이런 혈류를 자체를 원인 질환의 이제 악화가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허혈 상태가 돼서 괴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혈의 원인을 찾아서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방성 질문을 해서 병력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사정을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과거에 혈류의 경험이 있는지, 어떤 통증을 동반을 하는지, 색깔은 어떤지, 어느 시점에서 혈류가 나오는지, 혈궤, 클롯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로계 감염이나 신장의 기능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하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했거나 항암 요법을 했는지, 그다음에 항응고제를 과거에나 최근에 투여를 했는지까지 우리가 질문을 해서 병력에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새로 발생한 그 고혈압이나 이런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신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신장에서 발생한 혈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함께 측정하도록 하고요. 임상 검사로는 이제 혈액 검사, 혈액 응고 검사라든지 빈혈 검사, 헤모글로빈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그다음에 배양 검사, 초음파, CT 촬영, 방광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요르라는 것은 그 비뇨기계 조직과 다른 장기와 그런 비정상적인 누공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어떤
그 통로가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소변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방광 쪽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암과 관련되어서 형성된 요르는 그런 절망감과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광질루가 있고 방광장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질루라는 것은 방광과 질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자궁절대술을 했을 때 그 의인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장루는 좀 매우 드물지만 그 장의 어느 부위와 방광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주로 이제 결장암이 있거나 그런 개실염이나 소장의 염증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어떤 방광의 질환으로 유발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말기 상황에서는 대장암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신체 검진을 통해서 요루의 증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방광 진루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질을 통해서 소변이 누출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질이나 회음부 그쪽에 소변이 화학적 자극으로 짓무를 수 있겠고 악취가 나겠고요. 기저귀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쪽으로 자꾸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방광 장류는 이제 대부분 배뇨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뇨 시에 공기가 소변으로 같이 배출되는 공기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오한이나 발열, 설사 같은 증상은 드물다고 합니다. 요루를 가진 환자의 일반적인 간호는 일단 정신적 충격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간호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수술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심사숙고 후에 가족과 함께 결정을 하도록 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완화적 시술이 가능하지만 시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때 환자에게 주어진 유익점과 유익점과 손해가 어떤 것이 더 큰가 이런 것을 가족 간에 충분한 상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루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를 좀 건조하게 그 부위를 해서 비닐 주머니를 잘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비누나 이제 물로 씻고 헹군 뒤에 건조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루를 관리해주고 요루 기구 관리도 중요한데요. 요루 관리는 소변이 이제 농축이 되면서 요루 주위에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결정체가 형성될 수 있고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섭취하는 수분의 양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주머니를 교환할 때는 이제 요로 위에 꺼즈를 놓아서 소변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요로 주변에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감염으로 인한 발한이라든지 오한, 통증, 또 소변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요르 기구의 관리는요, 주머니의 교환은 이제 배뇨량이 좀 적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섭취하기 전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머니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채워지면 비워주는 것이 좋겠고 또 항상 관을 사용해서 배뇨를 하는 경우에는 손을 잘 씻어야 되겠고 도뇨할 때마다 관을 소독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2개 정도 여분의 그런 완전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뇨기계 장애로 이런 다양한 배뇨 장애나 혈뇨 그런 등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신체적 증상 가운데 그 욕창은 주로 이제 뼈 돌출 부위에 어떤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 결과로 발생되는 거겠죠. 욕창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압력과 마찰력과 전단력이 있을 때 발생이 됩니다.
말기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겠지만 대개 15%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 상태가 악화되고 영양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창이 한번 발생이 된다면 치유가 매우 어렵습니다. 욕창은 또 통증, 감염, 어떤 출혈의 문제도 있고 또 냄새, 악취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이런 신체적이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창을 미리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욕창은 조직의 이런 국소 허열 때문에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소 허열을 유발하는 아까 위험 요인이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마찰력, 마찰, 전단력, 부동, 부적절한 영양, 또 대소변의 실금, 또 의식 수준이 저하됐거나 감각이 저하됐거나 또 열이 있다거나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을 때 주로 위험 요인으로 많이 사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6개의 항목을 점수화해서 그런 위험도 평가 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욕창은 압력과 마찰력과 전단력이 작용하는 곳에 잘 생기고요. 체위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가 달라지고 주로 이제 천골 쪽에 많이 생기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많고요. 좌골이나 견갑골, 이렇게 발 뒤꿈치 부위나 이렇게 뼈가 돌출된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골과 미골이나 발 뒤꿈치 부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6개의 항목을 점수화시킨 브래딘 스케일은 위험도 평가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인데요. 그래서 1점부터 4점까지 있고요. 이런 6개 항목, 감각 인지라든지 습한 정도, 그다음에 활동 정도, 그다음에 기동력, 영양 상태, 또 마찰력과 전단력이 어떠한지 6가지 그런 항목에 따른 점수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욕창의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부터 미분류 욕창까지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1단계에서는 이제 비창백성 혼번이라고 해서 뼈 돌출 부위가 이렇게 눌렸어도 그런 하얗게 되지 않는 발적이 있는 온전한 피부 상태를 말하죠. 보통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자국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2단계 욕창은 이제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이렇게 살짝 벗겨진 듯이 보이고요. 어떤 장애성 소포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3단계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됐지만 아직 근막까지는 침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근육이나 건이나 뼈는 노출되지 않지만 괴사 조직이나 공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4단계 욕창은요, 근막 이하의 조직이 더 깊숙이 손상된 상태고 근막 이하까지 조직이 침범됐기 때문에 근육이나 건, 이런 뼈 등이 노출이 보이겠죠. 그리고 미분류 욕창은 이런 그 상처의 그런 부위가, 기저 부위가 괴사 조직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조직 손상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부 조직의 손상이나 이런 검정색, 건조 가피가 있는데 이거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데브리망이라고 그러죠. 해봤을 때 그 손상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미분류 욕창이 되겠습니다. 상처 관리에 대한 치료 및 간호는 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서 약간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자의 기대 여명이 짧고 그 역량이랑 그런 전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상처가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기를 사실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겠죠. 하지만 또 이제 이러한 환자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이런 괴사 조직을 제거를 하고 대부리망이라고 하죠.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요법을 사용을 해서 그 적합한 드레싱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런 통증과 조절함과 또 편안함을 증진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1단계 예방, 1단계 욕창이 발생되기 전부터 예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그런 피부의 마찰이나 습기, 이런 전단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 매트리스 같은 압력 방관 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제 링 쿠션, 도넛 모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 그 조직 부위에 압력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배설물 관리에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욕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드레싱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상처 주변에 이제 피부 손상에 주의를 하고요. 깨끗하게 이리게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35mm 정도 되는 주사기에 한 19게이지 정도 바늘을 끼워서 그래야지 이제 압력을 우리가 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NS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잘 사정해야 되겠죠. 상처의 크기나 위치나 기저부가 색깔이 어떤지, 삼출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공 상태 등의 어떠한지들을 좀 사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욕창 같은 경우는 치유될 때 이렇게 겉에서부터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 병변이 이렇게 겉에서부터 주위가 꼬들꼬들해지는 것이 보이는 치유 현상이 나타납니다. 괴사 조직을 또 제거, 대부리망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없고 괴사 조직의 양이 적다면 이제 흡연 드레싱을 통해서 괴사 조직 제거술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드레싱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드레싱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봉을 소독된 면봉을 이용해서 알지네이트 제제 등을 가볍게 채워 놓은 다음에 적절한 드레싱 제제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명 필름 드레싱이나 하이드로콜로이드나 하이드로겔, 폼 드레싱 제제가 있겠고요. 이런 항생제를 또 국소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사들이 상처 관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 환자 본인이나 가족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서 자가 관리도 필요한데요. 체위 변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하고요. 이런 마찰이나 그런 접촉 부위, 무릎 사이, 등, 팔 밑에 베개로 지지해주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고, 또 손상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최대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주고요. 앉아있는 경우에도 이제 한 30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해주고요. 또 상처 부위는 마사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오히려 마찰력이 더 하해지겠죠. 깨끗이 하려고 막 문질르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되겠고, 또 물집이 생기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갈라진 피부를 발견할 때는 의료진한테 즉시 알리도록 하고요. 또 녹색의 삼출물이 나올 때는 그 슈도모나스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또 출혈 다음, 욕창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경련이죠. 컨벌전이나 시저라고도 하는데 이런 뇌 피질의 신경원의 급작스러운 이런 전이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불수의적 발작이 일어나는 근육 수축을 말하는 거죠. 뇌종양 환자의 약 20에서 50% 정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급격하게 종양이 자라났을 경우에는 더 흔하게 나타나고 또 그 다발성 뇌전이나 뇌막에 전이 된 경우에는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거나 다른 그 병상이나 임상에서도 경련이 발생되면 일단 굉장히 환자나 보호자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의료진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경련 자체가 일어나서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기도 유지가 일단 제일 응급처치, 응급 상황에서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련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의 사용을 통해서 진정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적 약물을 그래서 미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뇌종양 때문에 일어나는 1차성, 2차성이 있겠고요. 또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심한 저나트륨 혈증일 때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예전에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경련이 원래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경련의 과거력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경련은 그 소발작, 대발작, 무긴장 발작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발작, 경련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 딱 구별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부분 경련이 작게 일어나고 짧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구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경련의 발작은 통상적으로 한 1, 2분 정도 지속이 되겠고 한 5분 이내에 아무리 길어도 5분 이내에 끝나는데 만약에 발작이 5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어떤 짧은 발작 후에라도 의식 회복이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발작이 생긴다면 이제 그 간질 중첩증이라고 판단을 해서 뇌 손상이나 어떤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응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발작, 그 경련이 일어날 때는 우선적으로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기와 관리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로 미다졸람 자체가 항경련제는 아니지만 어떤 그 진정작용을 위해서 긴급 투여가 가능한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미다졸람, 로라제팜, 다이아제팜, 클로나제팜, 그리고 페노바비탈 등의 약물 등이 이런 경련이 일어났을 때, 경련 발작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약물이고요. 또 아까 이제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방적 항경련제로는 이제 발프로익산이나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등이 있겠고요. 또 그 뇌종양 환자의 경우에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련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련 자체로 뇌 손상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경련이 왔기 때문에 또 그 자체로 인해서 기도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응급 상황 관리 중에서 또 가장 큰 문제가 출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은 일단 우리 인체 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액량은 한 7, 8%밖에 되지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출혈로 인해서 또 다른 합병증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은 종양 자체의 혈관이 너무 어, 응집돼가지고 그 자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 종양이 커지게 되면서 주위에 다른 혈관을 침범함으로써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출혈의 위치와 어느 양, 또 어떤 시점에서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원칙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 출혈 양이 이제 아주 적을 경우에는 혈흔 정도라든지 이제 객담, 객혈 정도 약간 섞여 나온 정도이겠지만 이제 대량 출혈로 계속적인 그런 객혈이라든지 토혈, 혈변이 심하게 계속된다든지 그다음에 복강 내 어떤 출혈이 있어서 심한 출혈일 경우에는 이제 저혈압이나 쇼크 상태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암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양 자체의 출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이 혈관,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폐정맥 등을 침범했을 때, 그다음에 혈액학적 요인이 있겠죠. 혈소판 수치가 많이 감소됐다거나, 응고장애, 혈액 응고장애가 있다거나, 또 DIC라고 해서 딕이라고 하죠.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그 전신의 그런 미세 혈관에 이런 그 파종성 그런 출혈이 생기면서 응고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혈소판이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혈액 응고 인자가 소비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출혈 경황이 발생해서 자기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인 병태이죠. 그리고 이제 합병증과 관련된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으로 인한 객혈이나 혈뇨, 그다음에 엔세이드나 항혈전제 그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혈 경향, 그리고 기타 또 위궤양이 있어서 발생하는 위출혈,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 출혈 등이 있습니다. 출혈은 또 우리 사정을 할 때 매우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출혈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토혈이라든지 혈변, 객혈, 혈로, 또 코피, 그다음에 질출혈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상처 부위에서 이제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계속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피부에 이렇게 스스로 혼자 멍이 생겨났거나 큰 멍이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하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있다면 그로 인한 이제 출혈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동시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흑색변, 멜레나라고 하죠. 그 장에서 위쪽 상부 장기에서 발생된 출혈에 의해서 멜레나가 생길 수도 있고 대량으로 토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출혈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증상으로 의식 수준까지 변화가 왔는지 어떤 두통이나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또 열이 있는지 그런 것과 같이 함께 사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출혈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는 그 환자의 개개인의 맞추어서 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 환자의 상태랑 이제 기대의 생존 여명, 그다음에 병의 경과 정도나 출혈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출혈의 원인이 어떠해서 교정이 가능한 건지, 또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 정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약물적 치료가 있고 비약물적 또 방사선 요법도 있겠고 내시경적으로 접근해서 출혈을 막을 수 있겠고요. 조영술도 해야 되겠고 또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항응고제나 항혈단제를 복용했던 환자라면 그 약을 썼을 때와 그 출혈이 더 먼저 중시된다면 잠시 약을 중단할 수 있겠고요. 어떤 것이 이득이 더 큰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압박지혈과 패킹이 있겠고요. 노말셀라인에 적시거나 이제 마른 드레싱을 사용해서
그런 드레싱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국소적인 출혈, 이런 코피 같은 그런 국소적 출혈에는 이제 혈관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에피네프린이나 질산을 적신 솜을 사용해서 패킹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요법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폐암이나 피부암, 육종이나 자궁경부암, 식장암, 방광암 등에 이제 효과적이 되겠고요. 내시경적 지혈 요법은 이제 침습적으로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출혈, 기관지 내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상부위장관이라든지 방광암의 출혈 등의 치료를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침습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조절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임종 증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은 좀 그 상태에 따라서 사용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출혈 환자의 간호에서 가장 우선되는 거는 출혈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감소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게 되겠는데요. 일단 좀 건조하면 조금 더 출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습윤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습기를 적용시키고요. 처방에 따라서 기침 억제제를 투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변 시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그런 발살과 수기를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통합성을 유지시키고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거나 거친 음식은 제한하고요. 날카로운 그런 칼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기 면도기 사용을 권장하고요. 또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엔세이드나 와파린 같은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출혈에 대해서 가족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요. 환자 가족에게 정서적인 그런 지지를 제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에게서 이런 출혈은 또 이제 초기에서부터 임종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 조금 되는 출혈부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말 응급 상황인 그런 대량 출혈까지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겠는데요. 이런 출혈 자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이제 환자랑 그 가족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족이나 간호 제공자에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기 환자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황 중에서 전해질 이상이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에 칼슘 이온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혈액 내에는 정상 칼슘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범위를 넘었을 때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칼세미아나 하이포칼레미아와 같은 고칼슘, 고칼륨 혈증은 또 이런 위험한 그런 상태가 놓일 수 있는 전해질 이상이 있고 대사 이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 우리 혈장 속의 칼슘 농도는 정상치는 이제 8.8에서 한 10.4mg 데시리터로인데 이거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굉장히 흔한 대사 합병증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악성 종양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고칼슘 혈증일 때는 오짐이나 탈수, 단유증, 변비, 또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고 의식 소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 이제 혈액 내로 유리되는 거죠. 칼슘의 유리가 증가돼서 생기는 거고, 또 신세뇨관이나 위장관에서 이제 칼슘의 재흡수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기타적으로는 이제 부동이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베드리든 환자인 경우 부동이나
어떤 병리적인 골절이 있을 때 그 뼈에서 유리되는 칼슘이 증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칼슘 혈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로는 이제 그 혈청 내에 칼슘이나 그 알부민 수치를 그다음에 이인 수치까지 함께 측정을 하고요. 또 식욕 부진이나 구역 구토 변비 증상을 평가하고 또 맥박, 혈압, 근 강도나 의식 상태를 사정을 해서 고칼슘 혈증이 있는지 미리 예방을 차원에서 사정을 하고 중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부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에 그래도 3번씩 이렇게 기동, 뭔가 움직임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뼈의 통증이 발생되면 어떤 병리적 골절이 나타났는지, 그다음에 탈수 증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해질의 균형을 위해서 특히 이제 칼슘과 칼륨은 약간 이렇게 반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일 때 또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면 KCl 같은 그 제제를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겠고요. 또 칼슘과 이인 수치, 알부민 수치를 측정해서 다양한 반응을 사정을 하고 또 이제 저칼슘 혈증을 이제 그런 유도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를 할 때는 테탄이나 이런 저칼슘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경련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칼슘 혈증이 왔을 때 심장 변화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든지 서맥, 빈맥, 심전지 발생을 잘 관찰하고 이제 심전도 상에서도 어떤 그 QT 간격이 넓어지는가를 관찰을 하면서 그 디곡신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라면 디곡신의 투여량을 좀 줄이고 그런 우려성 심부전 증상의 그런 발생도 잘 사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신부전, 신장의 신장 기능이 부전을 일으키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핍뇨나 무뇨 상태를 관찰해서 비유행 크레아틴도 함께 측정을 해서 함께 그런 요소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그 혈액 투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고칼슘 혈증의 일반적인 간호는 일단 칼슘이 덜 포함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식이 교육을 좀 시키고 환자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고요. 혈청 칼슘 수치에 따른 간호 중재를 또 해야 되겠고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간호 중재도 해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그런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신 혼돈, 무기력, 구역 구토, 변비 등의 그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이렇게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또 이뇨제도 같이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2, 3일 내에 호전이 돼야 되겠지만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이런 갑작스럽게 그런 고칼슘 혈증이 더 악화되면서 그런 징후는 좀 임종이 가까웠다는 징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때는 또 초기 치료를 시작해도 쉽게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과량의 수액 공복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오히려 호흡곤란이나 다른 또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이제 통증과 관련된 척수 압박 증후군이라고 그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죠. 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척추 전이가 있다면 환자들에게서 이제 종양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어떤 감각의 이상이나 근력의 약화를 호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별 진단에 포함을 해서 환자의 그런 즉각적인 치료 중재를 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좀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겠고요. 진단을 위해서는 응급 MRI 검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이상이 꼭 없을 때도 척추 압박 증후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골 스캔 검사 결과만 가지고 판정을 해서는 진단을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부위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허리 통증과 함께 의심이 된다면 먼저 그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감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은 먼저 스테로이드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통증을 줄여주고 또 신경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면서 그런 응급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부종 같은 것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이런 신경 압박을 예방해주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덱사메타손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증상의 호전에 따라서 이제 방사선 요법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급성으로 척수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다면 신속한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척수 압박 증후군은 이제 생명 자체에는 크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 어떤 마비 증세가 올 수 있고 그런 마비 증상이나 통증으로 인해서 반신불구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진단과 치료로 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점맥 증후군은요, 종양에 의해서 상대 점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폐암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종양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섬유화가 일어난다거나 중심 점맥의 어떤 혈전 등으로 인해서 상대 점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대 점맥 증후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지 경정맥이 확대되고 기침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안면 부종, 두통, 그다음에 팔 부종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사정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상부의 종극동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진단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상대 정맥과 함께 상부 기관지 일부에 폐색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위의 폐병변이나 흉막 삼출액에 그런 소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은 CT를 통해서 이제 조영제를 사용해서 CT를 찍으면 이제 협착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종양에 의한 상대 정맥 증후군인지 혈전증에 의한 것인지 그런 감별 진단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주로 산소 공급을 해주고요. 이런 수액 공급을 제한을 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착 부위에 따라서 방사선 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이런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서는 스텐트 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술의 그런 경우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환자의 현재 병 상태와 예후 그리고 전신 상태의 평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정맥 증후군의 고위험 환자를 파악을 해서 어떤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증상 완화를 위해서 그런 증상 완화에 대한 간호 제공에 초점을 두고요. 또 이런 그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 아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때 그런 치료 시의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면서 환자의 그런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그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정맥 증후군은 폐암이나 유방암 환자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완화 중재가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중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이나 수액요법 제한 등 이런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랑 그런 간호 제공자의 교육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할 때는 그 통증과 이런 호흡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겠고요. 또 반자위, 머리를 약간 위로 올려주는 반자위를 취해주는 게 좋고요. 또 머리나 목, 팔을 지지하기 위한 베개를 대주고 피부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산소를 투여해줘서 좀 편안함을 증진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간호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단원에서는 심리사회 영적 간호에 대해서 정신증상 완화 간호, 그 다음에 사회적 돌봄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가족 간호나 영적 간호랑 보완요법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